전체 치료 방향, 세팅 및 치료의 초기 단계. 다른 곳에서 3장과 5장에서 필자는 경계선 내담자의 정신분석 심리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발생기원적 재구성을 완전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의 부정적 전이만을 체계적으로 분명히 밝힌다. 2. 부정적 전이를 나타낼 때 이런 내담자가 쓰는 방어 기제를 해석한다. 3. 전이를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한다. 아울러 분석 시간 이외의 내담자의 생활에 대해서 구조화한다. 이는 분석가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4. 덜 원시적이고 내담자가 조율할 수 있는 측면의 긍정적 전이는 치료 동맹을 발전시키므로 굳이 해석하지 않는다. 5. 내담자가 분석가의 개입을 왜곡시키고 따라서 현재의 현실, 특히 치료 시간에 자신의 지각을 왜곡시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6. 심하게 왜곡된 전이를 우선적으로 훈습한다. 이러한 전이는 때로 거의 정신병적 성격을 띈다. 심하게 왜곡된 전이는 환상의 내적 대상 관계를 반영하는데 이는 초기의 자아 장애와 관련된다. 그러한 전이를 먼저 훈습함으로써 이런 내담자의 실제 아동기 경험과 관련된 나중의 전이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치료 방향의 밑에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경계선 성격 장애의 압도적인 원시적 방어 기제와 이와 관련된 원시적 내재화된 대상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내담자의 자아를 강하게 하고 구조적 심리 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경계선 성격 구조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를 치료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이러한 숙련된 접근은 앞서 기술한 일반적인 치료 방향에서 나온 것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는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성격 병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진단이다. 경계선 내담자에게 지배적인 성격 유형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유형의 성격은 예후와 치료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래에는 이 치료적 함의 중 일부, 즉 서로 다른 유형의 성격을 치료하는 시작 단계에서 기법을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여기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Overall structuring and the beginning phase of treatment.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구조화와 그리고 치료 초기 단계 이렇게 영어 원문은 되어 있는데 아마 번역하시는 분이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전체 치료 방향, 세팅 및 치료의 초기 단계. 그래서 전체 치료 방향과 세팅 이 두 가지로 오버롤 스트럭처링을 좀 풀어서 설명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인 페이션트를 보는 이런 기법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학자마다 치료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버그가 끝나면 나중엔 또 다른 책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컴버그를 다음 학기에 우선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교과서 준비되어 있는 것 다른 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또 좀 어프로치 해보고 제가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현대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하고 컴버그의 입장을 그리고 코우스의 입장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치료 기법이
어느 하나가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치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학자마다 다른 견해는 치료의 어느 지점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마지막에는 해석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통 코우시나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는 특히 현대정신분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해석을 거의 수용하지 않는 심한 보더라인 환자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아직 수용하지 못하는데 이 컨버그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고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강화돼서 이분 스스로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치료 해석적인 접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 컨버그 얘기하는 어떤 이런 해석들을 다 수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정신 분석적인 기법과 컨버그의 기법이 상충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치료의 시기에 따라 다르다. 컨버그의 기법을 사용해야 될 시기가 있고 현대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중심으로 도와야 될 시기가 있다는. 그런데 그렇게 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내담자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굉장히 퇴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해석적인 접근을 해도 화내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거의 뉴라틱한 수준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과서에 매여서 내담자를 어느 한 방식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여요. 내담자가 전번 세션하고 이번 세션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담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치료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이 컨버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죠. 네. 교수님 한 예,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말씀하세요. 전이를 훈습한다라는 게 뭘까요? 전이를 훈습한다는 건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그 해석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한 번의 통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습이라는 얘기, 워킹 트루라는 얘기가 나오죠. 한 번 통찰이 오더라도 그걸로 다 통과되는 게 아니고 또 반복하게 될 때 그때마다 계속 같은 비슷한 해석을 통해서 그 저항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훈습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해석 한 번 하고 바로 종결이 될 수 있으면 이분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뉴라티그 환자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지점에 돌아가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상황에서 또 똑같은 어떤 역동이 나오면 전번에 다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유효했던 어떤 해석을 사용했었다면 해석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분이 알아들을수록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직은 이분을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가 진전됐는데 어느 지점에서 거의 해석까지도 잘 소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당신은 그동안에 나하고 잘 했으니까 또 이때도 해석을 사용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 사람이 심하게 퇴행했으면 다시 옛날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서적인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1학년이고 당신 3학년이니까 당신 3학년에 걸맞게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3학년인데 1학년으로 정서적으로 퇴행해 있으면 1학년의 방법을 다시 써야 돼요. 이게 워킹 트루라고 저는 봐요. 네, 첫 번째, 전반적 치료 환경의 조정. 일부 경계선 내담자는 표준 정신분석 기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잘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경계선 내담자는 앞장에서 제시한 수정된 정신분석 심리치료로 더 잘 치료되었다.
따라서 다음의 치료 계획이 도움이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앞서 제시한 전체적인 치료 방향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2시간은 꼭 필요하다. 3시간이면 더 좋고 4시간, 5시간까지도 빈도를 늘릴 수 있다. 초기 문헌에서 경계선 내담자를 치료할 때 너무 자주 만나면 폐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은 최근의 경험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것 같다. 경계선 내담자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서 폐행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치료 상황을 충분히 구조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전이신경증 또는 전이정신병이 일상생활을 대체할 정도로 원시적이고 병리적인 전이욕구가 전이에서 행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내담자는 병리적이고 원시적인 욕구를 일상생활의 다른 경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치료 시간에서 만족시킨다. 나아가 내담자가 관찰하는 자아 능력을 충분히 갖기 전에 그리고 내담자가 치료 시간에 왜곡된 지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전에 내담자 문제를 발생기원적으로 너무 성급히 재구성하려 했을 때에도 내담자가 치료자와 전이 대상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및 과거의 현실과 환상적인 심리 내적 현실을 혼동하게 만든다. 전이 정신병이 발달할 때 바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조금 나누고 갈 부분이죠. 이분은 보드라인 환자를 어쩌면 메디칼 트리트먼트하고 어떤 병원 세팅하고 중첩해서 심리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강도 높은 정신분석적 치료나 어떤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기법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짧은 기간 내에 보드라인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 해요. 병원 모델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2시간이나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4번, 5번 정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프로이드는 주 5일 뭐 이렇게 했겠죠. 주 5일, 3일, 4일, 5일 다다익선이라고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보통 프라이빗 오피스나 어떤 상담센터에서 이분들을 볼 때 뭐 4회, 5회 이렇게 봐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훈련된 치료자가 적절하게 한다면 뭐 횟수가 늘어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이분들은 자극이 심해지면 저항이 심해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 번 주에 만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자극의 양이 한 번 만날 때보다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자극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얘기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이고 스트렝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내담자가 이렇게 어려운 분일 땐 초기에 뭐 1회 정도, 주 1회 정도 만나보면서 이분의 이고 스트렝스를 보아가면서 조금 늘릴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3회, 4회로 합시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병원 세팅하고 함께 치료할 생각, 컨버그적인 입장이 아닌 일반적인 치료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컨버그도 또 이해는 하고 있죠. 여기 충분히 치료 상황이 구조화되지 않아서 퇴행 가능성이 생기는데 퇴행 가능성을 3가지로 보고 있죠. 치료 상황의 첫 번째, 충분히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치료 시간에 너무 지나치게 만족 중심으로 갔을 때 퇴행이 일어난다. 세 번째, 내담자 문제를 그러니까 치료 시간에 왜곡된 지각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전에 내담자 문제를 발생 기원적으로
너무 성급히 재구성하려 했을 때에도 내담자가 치료자와 전이 대상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세 번째 견해가 현대 정신분석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컨버그도 다 알고 있다는 게 스파틴스나 컨버그나 코웃이나 다 치료에 오는 사람을 임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의 치료 기법을 더 중시하면서 치료할 것인가. 근데 컨버그가 얘기하는 이 세 번째 요인 때문에 병원 세팅이 아닌 일반적인 치료를 스파틴스는 보고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물론 스파틴스도 병원에서 아주 심한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6개월 내에 완치시킨 사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초기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매일 분열증 환자를 찾아가서 계속 어떤 애를 쓴 결과 공격성이 드러나면서 이분이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아주 위험한 상황도 이렇게 만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분 안에 있는 공격적인 성향이 언어로 배출되도록 계속 도와준 결과 나중에 급성 분열증 환자를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는 임상 경험을 책에 쓰고 있어요. 그렇게 집중적인 치료를 분열증 환자에게도 했던 경험은 있는데 스파틴스는 나중에 정신분석가를 어떻게 키워냈느냐면 소셜 워커들, 사회복지사들을 훈련시켜서 이분들 정신분석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그분들 중심으로 초기에 제자들을 기르다가 그분들이 나중에는 정신분석가가 되고 연구소를 만들고 그래서 이 스파틴이 자기가 연구소를 만들진 않았어요. 다 자기 제자들이 만드는 연구소에 명예 아너러리 프레지던트 명예 창설자 역할만 한 거지 자기가 직접 정신분석 연구소를 만들질 않았고 이분은 처음 정신분석 훈련을 다 마쳤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를 임상 케이스로 가져와 가지고 결국은 그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퇴학당한 셈이에요. 퇴학당한 것이 자퇴인지 어쨌든 정신분석가로서 인정을 못 받고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졸업이 안 된 거라고 봐야죠. 분석가 자격증을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메디컬 닥터이기 때문에 메디컬 닥터는 프랙티스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정신분석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정신분석가들을 훈련해낸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설은 병원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입원 내담자가 지나치게 퇴행해서 입원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잘 조정하면서 내담자 중심으로 이분들 특히 분열증 환자까지를 봤으니까 보드라는 환자는 그보다는 더 약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심한 프리헤드풀 환자들을 보는 기법을 지나친 퇴행을 예방하면서 하는 것을 이론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컨버그는 그 지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구조화를 한다면 조금 더 통찰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주 2회부터 3회, 4회, 5회까지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내담자를 치료해내고자 하는 이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세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다 임상 속에서는 실제 임상 속에서 내담자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인바이러먼트에서 환자를 보는가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진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적절한 기법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일자는 고빈도 치료 회기 자체가 행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4에서 5회 미만으로 치료를 할 때 좋은 점도 있다.
그러면 치료자는 내담자가 분석해서 했던 작업을 치료 회기에서 회기 사이에 어떻게 다루는지 잘 관찰할 수 있다. 내담자가 치료 회기 사이에 심리치료 작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관찰하는 자아와 치료 동맹의 발달, 그리고 또한 은근한 형태의 부정적 치료 반응이 발달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정적 치료 반응은 정서적 의미와 치료를 통해 배운 것을 파괴하고 중화시키려는 무의식적 경향이다. 내담자의 무의식적 여기서도 말하자면 컴버그는 주 4회 내지 5회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빈도가 그보다 작은 1회나 2회, 3회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분은 굉장히 집중적인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그 다음 문도 한번 가보죠. 내담자의 무의식적 욕구, 예를 들면 정서적 공급을 파괴시키려는 무의식적 욕구를 해석하기보다는 지나친 병리적 의존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종의 지지적 접근은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현실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며 당연히 퇴행을 강화시킨다. 다시 말해 경계선 내담자의 특징이 원시적인 방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치료에서 행동화하는 것을 통제하며 기법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단호하게 고수하는 것이 치료 횟수와 상관없이 내담자가 지나치게 퇴행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경계선 내담자를 주 1회 혹은 그 이하로 만날 경우 주로 외부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때는 해석 작업을 거의 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전이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외부 현실과 너무 비현실적으로 해리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 지지적 접근이 불가피해진다. 왜냐하면 치료자가 현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해석의 초점을 전이에 맞추는 것과 대조적으로 순전히 지지적이기만 한 치료는 회기를 거듭할수록 흔히 내담자의 외부 현실과 치료 상황을 분열시키고 주된 원시적 방어를 물밑에 있게 하며 최대한 무의식적인 잠재적 부정적 전이 수준으로 전이를 고정시킨다. 결국 무기수가 발달하도록 한다. 무기수는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그만둘 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몇 년이고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내담자를 말한다. 이러한 증후군은 때로 이러한 치료 방식 때문에 일어난다. 여기에서 어떤 컴버그의 자기 입장에서의 자기가 치료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지지적인 치료라고 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아니면 지지적인 치료다고 하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실려 있죠. 그 지지적인 치료 가지고는 퇴행이 심해지고 의존성 경향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장기술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학파의 기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치료와 지지적인 치료 그 중간 사이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지적인 치료라고 느끼고 있지만 정신분석적인 치료 기법이 있다는 것을 이분은 여기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컴버그 시절에 스파트니스가 활동하고 있던 시절에 현대 정신분석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인데 코웃까지는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코웃의 얘기를 이분이 계속 인용을 하고 있죠. 근데 코웃보다 더 철저하게 정신증이나 경계선
경계선 환자를 돌보는데 특화되어 있는 현대 정신분석의 이론은 이분은 저는 나는 들은 적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의 이론과 맞닿아 있는 아주 발달한 이론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정신분석의 입장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지지적인 치료가 아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조이닝이나 미러잉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고 심타닉한 조이닝이나 미러잉이 아닌 거죠. 지지적이 아닌 비지지적인 치료 기법도 가지고 있던 탁소에 대한 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터벤션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그런 기법들은 다 무시해버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지지적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버벌라이즈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저항을 해소하는 기법으로서 그래 전의를 이해하고 전의 속에서 저항을 해소하는 기법들을 현대정신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전의를 궁극적으로 어떤 저항을 해소하는 기법이 조이닝이나 미러잉이라고 할 때 그 조이닝 중에는 내담자를 그냥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지지적인 이고 디스타니가 그 자아이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아이조적인 조이닝은 나는 정말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너 같은 사람은 뭐 살 가치가 있겠어? 라고 조이닝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 그냥 지지적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내담자가 선생님 정말 오늘 오기 싫었어요.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에 나한테 참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선생님 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난 정말 내가 꼭 너를 돌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네가 오늘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자꾸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미러잉을 하고 있죠. 미러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떤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이고 디스타네 선생님이 싫어요 하니까 야 나는 네가 더 싫어. 당신이 나 싫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당신 정말 지겨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기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인가 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동조적인 기법도 있지만 자아 이조적인 기법을 필요에 따라서 이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가지고 다 지지적인 치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전의와 저항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자아와 정신분석이 뭐냐 데피니션 자체가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 또 하나는 전의와 저항을 통해서 전의와 저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이런 데피니션을 가진다고 한다면 치료 횟수가 몇 번이냐 그리고 해석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정신분석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신분석에 대한 데피니션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컴버그는 동시대를 살았지만 동시대에 자기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만한 업적을 쌓은 다른 분석가나 학자를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스파틴스는 정신분석가가 아니죠. 이분 공식적인 서클에서 보면. 그래서 정신분석가 협회, 자기들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우까지는 코우도 코우시나 건버거나 다 폴리티컬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우 스스로도 이고 사이칼리스트 쪽의 협회의 회장도 하시던 분이니까 이제 그런 분은 일단
나중에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 이고 사이칼로지 독립됐지만 이분까지는 그래도 자아심리학자로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상당히 경청을 해서 자기 이론하고 계속해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스파틴스 같은 경우는 그분도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내고 했지만 그분은 정신분석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배타적인 태도를 이분이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느냐. 난 이분은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시대에 있는 다른 라인의 학자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완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주된 이슈는 좀 빨리 폭력적인 행동화가 일어나 내담자의 생활이나 다른 사람의 삶 또는 지속적인 치료가 방해받지 않도록 내담자와 치료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적인 구조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이다. 최근의 정신병 에피소드 직후나 혹은 현재 정신병 에피소드 중에 치료를 시작한다면 이때 정예수 내담자는 약이나 술 때문에 혹은 전이 정신병 때문에 지나친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다. 잘 구조화된 병원 환경 프로그램은 즉각적으로 현실을 검증시키며 환자를 잘 이해해 주면서도 한계를 분명히 하는 환경적 접근을 취한다. 생활 환경이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그의 생활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역시 단기간의 입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심한 자살 위협 혹은 시도, 사회적 상황의 악화, 심한 행동화로 인해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모두 내담자의 생활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 단기간의 입원이 필수적일 수 있다.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단기 입원을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입원 시켜놓고 치료를 한다는 이런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선생님이 있는 센터나 이런 곳에 환자 입원시키고 치료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하는 사태가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지점에서 이런 프랙티스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보죠. 근데 입원은 교수님 이런 병원 입원 한국에서도 이제 늘상 일어나긴 하잖아요. 교수님. 근데 한국 병원이 얼마나 이렇게 이 컴버그가 이 병원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철저한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정신증 때문에 입원했다가 저는 이제 그걸 내적 환경을 잘 모르긴 하지만 얼마나 좀 체계적이고 환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는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로 약물 위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한국 상황은 그러니까 어떤지. 약물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분을 퇴원한 상태에서 돕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컴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잘 구조화된 병원 환경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잘 구조화된 병원 환경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는 즉각적으로 현실을 검증시키며 환자를 잘 이해해 주면서도 한계를 분명히 하는 환경적 접근을 취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내담자를 잘 이해해 준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을 잘 이해해 주지만
그리고 어떤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현실 검증을 시키지만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게 잘 이해시키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데 실제 병원 환경이 이분을 잘 납득시키면서 그리고 어떤 것은 하면 되고 어떤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잘 납득시키면서 안전하게 현실을 검증시켜 주느냐 하는 부분이 만만치가 않죠. 하스피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인디비듀얼리 이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면서 하는 시스템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를 어떤 병원 환경 프로그램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이 환경 프로그램 자체가 정신분석에 적합한 정도로 안전한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병원 프로그램 자체가 이 사람을 잘 보호하면서도 이분이 이해받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되는 환경 조건 자체가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서 위에 언급한 대로 집중 심리치료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다. 구조화의 정도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치료자가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 치료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치료자가 외부 현실과 내담자의 초자와 추동 요구 및 관찰하는 자아가 아닌 행동하는 자아로부터 똑같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 이를 위해 시간제 입원이나 입양 가정시설, 내담자가 사는 지역의 사회사학과가 개입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경계선 내담자는 강도 높은 외래 정신분석 심리치료를 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관찰하는 자아가 없다. 예를 들어 많은 경계선 내담자는 치료에 대한 동기가 극히 낮고 불안 내성이나 충동 통제 능력이 극히 결여되어 있으며 대상관계가 아주 좋지 못한데 이들에게 표현적 심리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을 장기간에 걸쳐 환경적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이러한 내담자 삶을 장기간 구조화하는 것은 수개월간의 입원 또는 시간제 입원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외부 사회단체가 내담자의 생활에 필요한 제한된 세팅을 제공하거나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내담자 가족을 지지할 수 있다.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심한 만성적 행동화, 자살 또는 일반적인 자기 파괴 성향은 이러한 장기간의 외부적 구조화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많은 경계선 내담자는 그들의 삶을 외적으로 구조화하지 않아도 치료와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화를 제한하는 치료 세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때로 심리치료자는 외래 정신분석 심리치료가 지속되기 위해 내담자가 지켜야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명시해야만 한다. 그러한 조건을 설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심리치료자의 중립성을 포기함을 의미하며 기법의 변형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기법의 변형은 최소한일 필요가 있다. 헤슬러도 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치료자는 기법의 변형과 그것이 전이에 끼치는 영향을 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상실제에서 기법적 중립성의 위치에서 지나치게 벗어났음을 나타내는 기법의 변형은 기법의 수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때로 해석을 통해 이를 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공감적 명령이나 금지, 감시, 조정 등이 기법 수정의 전형적인 예이다. 결국 그러한 기법의 수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심리치료자를 병적으로 이상화하는 것도 해석에 대한 저항일 수 있다.
내담자의 심리치료자에 대한 복종이 전이에서 갖는 의미는 내담자가 자신의 전이 대상과의 퇴행적 연결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금지가 치료자의 중립성을 함부로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반대로 현실의 중대한 요구라는 맥락에서 어떤 제안을 하였을 때 이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관찰하는 자아를 분명히 동일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분석 시간에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분노를 보통의 언어적 소통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심리치료자의 사무실에 있는 기물을 파손시키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 치료 시간 외에 심리치료자의 생활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 때로 치료자 쪽에서 중립적인 치료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며 줄여나갈 수 있는 기법의 변형들이다. 어떤 경우 내담자는 밤에 자꾸 전화하거나 실제로 치료자나 그의 가족을 미행하거나 심지어는 제3자를 통하여 치료자의 개인적, 전문적 생활에 은근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서 치료자의 생활을 조종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전이는 제일 먼저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석만으로 이러한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금지해야 한다. 이것이 치료자 생활의 경계와 치료관계의 정상적인 경계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여기에 컨버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같으면 카톡이라고 미국 같으면 어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끊임없이 보내는 하루에 20통 30통씩 막 보내는 이런 사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해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국 푸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만약 내담자가 자살 시도의 전력이 작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치료자를 포함하는 자신의 환경을 조정하려 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내담자와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 내담자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나 충동을 치료 시간에 말로 표현할 자유는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담자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그러한 자살 충동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경우 입원이나 시간제 입원과 같은 외적인 보호를 기꺼이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혹은 그의 가족이나 사회사학과가 결정하더라도 몇 번의 단기 입원이 치료 상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적 구조를 부가적으로 제공해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자가 중립성 기법 내에서 해석을 주로 하는 접근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기법을 바꾸는 것보다 낫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내담자가 쉽게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자가 투약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필자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약이라도 앞서 언급한 경계성 내담자에 대한 장기의 집중 정신분석 치료에 금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담자는 자유롭게 약을 복용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이나 우울 수준, 전반적인 심리적 기능성과 반응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환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한 경우 만약 스스로 증상을 통제할 수 없으면 장기적인 입원과 함께 심리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 반사회적 행동은
특히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치료를 시작하면서 통제가 필요한 또 다른 상황이다. 왜냐하면 경계선 내담자의 반사회적 경향성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주제는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제되어야 한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임상에서는 만만치 않은 얘기죠.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남성의 경우 같으면 사회 어떤 법원이나 경찰의 의뢰에 의해서 상담이 시작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많죠. 그런데 이 경우에 사회적 안전장치를 먼저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죠.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리퍼를 한 건데 저한테 리퍼를 했지만 제가 리퍼를 된 사람을 치료하려면 이러한 조치를 먼저 취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거꾸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열악한 입장에서 이분들을 돕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주위 환경을 내가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람이 안전하도록 하고 나는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분을 돌보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 상황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신체적 병이 있는 것도 경계선 내담자의 치료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내담자는 엄격한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식사와 약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 또는 죽음을 은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내담자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함으로써 치료자에 대한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치료자를 지지적 위치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로 몰아넣으려 할 수 있다. 매우 오랫동안 그런 것이 발달하면 전이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고 치료가 교착될 수 있다. 내담자가 생명을 유지시키는 약의 복용을 중단함으로써 간단히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우 일반적으로 전능이라는 원시적 기대와 심각한 유형의 부정적 치료 반응이 강력하게 강화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겠는지 아니면 치료 세팅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구조화나 통제가 필요하겠는지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여기도 굉장히 이론상의 얘기죠. 어떤 면에서 내담자 스스로 책임을 지겠는가. 근데 내담자가 선생님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한다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내담자가 자기를 통제할 능력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이분들을 돌봐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분들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치료에 안 와도 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이런 자기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의 지금 기존 환경이 이 사람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왔어요. 기존 환경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 환경에서는 도움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당신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여러 환경하고 내가 협의를 해서 당신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상담자 중심의 사고방식일 수 있죠. 어떤 이상적으로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럴 만한 본인의 리소스나 환경적인 리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내가 얻고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분도 능력이 없고 환경도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대답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조금 더 이런 화두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예요.
반대로 내담자의 생명이나 치료를 위협하지 않는 한 많은 다른 잠재적 자기 파괴적 증상을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심한 비만의 경계선 내담자가 비만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학교에서의 낙제, 직업적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이러한 모든 것이 내담자의 정신병리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은 치료의 초점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때로는 적극적인 치료 세팅의 구조화가 그러한 증상과 그렇지 않은 증상을 구분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찰해야 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정도의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구분해야 한다. 성적 난잡함도 보통은 치료 상황을 위협하지 않지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임신하려고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다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 치료가 지속되는 것을 위협할 수 있다. 때로 세팅을 구조화하는 것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행동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팅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변형된 기법이다. 이는 더 심한 전이 왜곡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금지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해했던 전력이 있는 내담자는 다시 또 자해하고 싶은 충동이 되살아나거나 치료 중 어느 때에 자해 충동이 매우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치료를 시작할 때 이에 대해 신중하게 의논해야 한다.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자해하고 싶은 마음을 분석해서 솔직하게 의논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책임을 지기를 혹은 그러한 충동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즉시 입원시켜달라고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논을 통해 치료자는 내담자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치료자는 기법을 변형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석을 통하여 복원시켜야 한다. 좋습니다. 그 컨버그는 끊임없이 시작도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도 여러 가지 치료적인 기법을 변형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석을 통하여 복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센서티브하죠.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통찰이 있어야 되니까 이 얘기가 맞긴 해요. 근데 너무 obsessive하게 해석에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어쩌면 해석이 아닌 방법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대한 소신은 없어 보여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보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팅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변형된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통적 정신분석에서 치료 세팅이 전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형된 기법이라는 말이 좀 변형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들에게 아마 조금 강조점이 달라서 그럴 것 같죠. 뉴아티건 환자들에게 대해서는 처음 치료 세팅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치료 세팅을 잘 그렇게 강과하게 하지 않아도 치료가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니까 치료 세팅이 그렇게 중요하지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보다는 훨씬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치료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은 보통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제 시간에 오시고 와서 본인 얘기를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냥 자유스럽게 하시면 됩니다는 정도 가지고 되질 않고 보통 사람들 액팅아웃을 안 하잖아요. 언어를 표현. 근데 어떤 경우 액팅아웃이 있을 때 그때는 왜 액팅아웃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본인 얘기도 듣고 해석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치료 세팅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을 환자들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게 변형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뉴라틱 환자들에게서 쓰지 않던 데까지 세세하게 세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분에게 변형이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통 내담자가 처음에는 신경적 수준인 것 같아서 치료 세팅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계선적인 성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도 이 치료 세팅을 꼭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현대 정신분석적인 처음부터 어떤 룰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기도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액팅아웃이 일어났을 때 바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분하고 디스커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원래 정신분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물건을 집어던지는 거나 하게 된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정신분석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룰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금지가 아니라 의논하는 거죠. 룰 세팅을 어떠면 인터랙티브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처음에 액팅아웃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할 것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건 금지되는 것을 왜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죠? 라고 바로 해석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오늘 지금까지 말씀 잘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건을 나한테 던지거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 보통은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치료를 계속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는데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저하고 치료를 계속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제가 안 하도록 하지요. 그럼 거기에서 룰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그때도 해석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우리 정신분석적이 나하고 치료 세팅에서 우리가 정해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리마인드 시키는 정도로 그 세팅을 리마인드 하는 거지 왜 또 그랬어요? 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랬으니까 내가 또 처벌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 견해로는.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반발하죠. 선생님이 말 안 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고 전번에 서로 충분하게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그냥 리마인드 시켜주면 이분이 제가 지나쳤네요 라고 그냥 내가 새로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이 룰을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소화된다고 한다면 이분의 정서가 덜 건드려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 이제 읽으면서 느낀 거는 경계선 내담자를 대할 때 마치 경계선 내담자를 병원에서 충분히 신경증적 수준으로 만들어 오면 내가 해석하겠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경계선을 본인이 직접 한다기보다 그렇죠. 그러면 병원 가서 좀 프로그램 받고 와 약물 복용하고 그러게 와서 정신 차리면 내가 해석해 줄게. 네, 그런 정서 아주 재밌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청을 일부 주는 거 형식이 되죠. 자기가 원청자의 입장은 원청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청에서 충분히 프로세스 된 후에 내가 마무리 작업을 하겠다. 뭐 이런 상황 같이 느껴지죠. 어떤 면에서 힘든 작업은 정말 다른 사람이 하고 자기는 아주
나이스한 일만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관심 있는 거는 그런 정말 이렇게 바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를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더 궁금한데, 이게 그 과정이 사실은 보더라인 환자의 치료의 메인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책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좀 기대되기도 하고, 약간 우려되기도 하는 분도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컴버그의 얘기를 우리가 다음 학기에도 충분히 듣고 나서 다른 분 교재가 제가 우리 바로 2학기 때 하는 건 아닌데 이 교재가 Management of Countertransference with Borderline Patients라는 책이에요. 이게 한글 번역본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한글 번역본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다시 한번 국내 번역서적을 보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2020년에 된 거예요. 번역서적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 인포메이션 보내드릴 테니까 한글로 된 책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세요. 네. 그래서 이 책하고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이분도 메디컬 닥터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글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프랙티컬리 임상에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한글로는 제목이 뭐예요, 교수님? 역전이와 경계선 환자의 치료라는 책이에요. 가끔 심한 보더라인 레벨은 가끔 있고요. 네. 그래도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가족 구조를 보면은 보더라인 레벨 심한 레벨도 스펙트럼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심한 사람들을 가끔 보고 그리고 근데 대부분 조금 안정적이거나 뭐 좀 상식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많죠. 그러니까 보통 청소년 레벨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가정은 많은 경우에 네. 가족 구성원들이 보더라인 레벨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청소년기가 보통 건강한 부모 밑에 있어도 삶을 새로 개척해 나가는데 어떤 면에서 이때 또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굉장히 강렬하게 분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데 이때 환경 자체가 보더라인 성향의 환경이 되면 얘들이 자기 통제를 놓쳐버리는 거죠. 환경이 안정돼 있으면 자기 혼자의 싸움도 굉장히 힘든데 밖에서 오는 자극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 내담자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부모들과의 교류 관계도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이죠. 이 환경 자체가 이 아이가 스테이블 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 요인들이 꽤 있을 텐데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통제하고 건강하게 발달해 나가느냐 하는 어떤 도전이죠. 그래서 내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보더라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말씀하세요. 그거를 가름하는 게 부모 자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 자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뭐 병리적이지 않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잠깐의 어떤 그런 방황기가 있는데 좀 상담을 해보면 내담자 청소년 안에도 자원이 있고 또 부모 상담을 해보면 부모 자원이 좋아요. 그렇죠. 네. 이런 애들은 단기 상담으로도 효과가 좀 있고 조금 그 예후가 좋더라고요. 예후가 훨씬 좋은 거죠. 네. 근데 가정에서 뭔가 이게 이제 자원이 너무 없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치료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만나는데 가족 그 자극 속에 하루 내내 익스포즈 돼 있으니까 이게 참 돕기가 어려운 거죠. 환경이. 그래서 그 말은 이해는 가요. 이 가정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가정으로 얘를 보내거나 병원으로 집어넣거나 그래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치료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죠.
분리가 안 되고 같이 역동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막 얽혀서 같이 돌아가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아이만을 치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맞아요. 이 아이를 이쪽으로 좀 돌려놓고 있으면 바로 가족이 와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가버리니까.